지난주에서 물가가 물가. 근데 우리 교재로는 320페이지예요. 이제 이 물가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거의 뭐 회마다 나오는 영역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자, 일단 물가부터 물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국민경제인데 국민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 우리가 막 가계, 기업 등등 모든 경제 주체의 행동을 한 큐에 보는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이 개별적인 재화라 그러면은 여기 개별 재화입니다. 근데 뭐 빵이라 그러면은 빵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죠? 이렇게 있다 그지?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요 정해진 이거를 균형 가격 이런 말씀 균형 가격이 여기 1,000원이다. 1,000원. 요때 요게 이제 요게 균형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게 10개라 그러면은 2인원입니다. 그지? 아, 빵이라는 시장에서는 1,0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요세나 그죠? 소비자들도 10개 먹어야지. 기업도 공급자들도 이런 조건이면 10개 공급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일치하는 이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란 말 붙이고 있는 거래량 이런 말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는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호떡도 있고 호빵도 있고 그지? 뭐 커피도 있고 자동차 엄청 많아. 플러스 알파 베타 그죠? 엄청 많아 그지? 다 합쳐 뭐가 나온다고 이게 이제 국민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P다 그죠? 이게 이제 GDP다 그죠? GDP. 공급이고 수요인데 요 앞에 A란 말이 붙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총공급 얘를 총수요를 말 붙이다 그죠? 총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양자가 교차성인 이 균형점은 여기서 우리가 빵 같으면 빵 가격이 1,000원이다 이런 말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빵, 콜라 모든 걸 다 합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보자. 물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가격이란 말 쓰지 않고 여기서 P가 가격이다 그죠? 가격이란 말 쓰지 않고 그래서 뭐 물가야 물가. 물가 수준이 이 정도 근데 100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GDP가 1,500조 원이다. 우리나라는 2,600조 원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1,60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물가란 말은 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평균의 평균. 전체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물가가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들 그잖아. 야, 요즘 물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말 쓰는데 물가란 말은 평균적인 가격 움직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가 오르는 시절이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 가격이 A라는 어떤 제품 가격 지 혼자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격 자체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물가라는 것은 평균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평균적인 움직임이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개별 제한은 가격이 막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물가라는 개념은 평균적인 흐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현재 물가 순위 한 100 정도인 전제하에서 GDP 규모가 1,600조. 이때 GDP는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다, 그지? GDP 디플레이트. 딩동댕.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GDP 디플레이트 뭐라고? 실질분의 명목.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 해마다 나오는 거다, 그지? 요게 실질 GDP입니다, 그지? 자, 여기까지 했다, 그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봅시다. 이 수요가 뛰면은 수요가 급증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요가 이렇게 뛰면은 그지? 수요가 팽창하면은 가격이 오른다 그죠? 가격이 올랐다 그죠? 한편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총 수요가 팽창하면은 그렇죠. 물가가 뛰어요. 그리고 당연히 GDP가 뛰겠지. 움직임의 패턴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여기서는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 쓰지만 여기서 뭡니까? 물가가 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요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GDP가 성장하면서 뭐 이거는 전체의 총 생산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걸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말 붙인다 그죠? 그 경제 성장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즉 GDP가 막 팽창하는 뒷면을 뭐겠습니까? 당연히 고용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고용률이
좋아진다. 다르게 말하면 실업률은 감소한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요 뒷면에 깔려있다. 그죠? 이런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주 원인은 총수요가 지금 팽창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이 뒷면에 이런 것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차 말하자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돼요. 자, 지금 오늘 우리 할 게 요거랑 이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20페이지 물가요, 물가. 자, 의미부터 한번 가볼까요?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했다고? 종합하여 평균을 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내렸다는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이게 뭔가 구체화시키는 뭔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 인덱스,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물가 지수는 이 물가의 움직임을 수치로 표현한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움직임을 수치로 표현한 거. 그래서 만약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이게 150이 나왔어요. 2016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160이 나왔어요. 2017년도의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이게 1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이제 우리 기본 전쟁 내용이에요. 여기 물가 지수, 여기 물가 지수의 의미야, 의미. 이 물가 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15년도 물가 지수를 측정했더니 150이 나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하니까 물가가 2010년도에 비해서, 그죠? 2010년도에 비해서 50% 뛰었다. 이런 말입니다. 2016년도 물가 지수가 160이 나와서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2010년도 기준, 여기 기준이야, 기준. 2010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몇 프로 뛰었냐? 60% 뛰었다. 이런 말입니다. 2017년도는 물가 지수가 측정했더니 12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2010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한 20% 뛰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2018년도 물가를 측정했습니다. 했더니 물가 지수가 90이 나왔어요. 90. 이건 어떤 의미일까? 얘는 기준연도인 2010년도보다는 물가가 한 10% 하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2019년 보겠습니다. 2019년도의 물가지를 측정했더니 100이 나왔어요. 100. 이건 어떤 의미일까? 기준연도랑 물가가 똑같아. 자, 그러면 기준연도의 물가지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 그죠? 100이다, 그죠? 100이니까 그는 했겠죠. 그래서 여기 100이야, 100. 여기. 항상 기준연도, 이런 걸 우리가 비교연도라 그래요.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는 얼마냐?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2016년도 물가지수 160이네. 그러면은 2015년도보다 올랐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2010년도에 비해서 올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이제 물가지수 보세요. 의미.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기준연도의 물가를 얼마로 보고? 100으로 보고. 하여 비교연도의 이게 2015, 16 이런 게 다 비교연도입니다. 비교연도의 물가의 변동 정도를 표시한 것이더라. 그 밑에 약간 파란 글씨 되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를 기준하여 물가지를 측정했더니 2014년도가 115였다면 2010년도 비해서 한 4년 동안 물가가 한 15% 올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니은에 보시면은 자, 기준연도는 물가는 얼마라고? 100이에요. 100.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연도는 항상 물가지를 100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도의 물가지수가 100이라 그러면은 일단 얘가 기준연도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100이잖아. 그럼 이거는 우연히 같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물가지수가 100으로 되어 있는 그 연도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런 건 약간 특수한 경우야. 내가 이거는 설명하기 전에 된 거지만 이건 잘 없어.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특정 연도의 물가지수가 100 이러면 얘가 기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문제를 풀면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 보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3분의 물가지수 종류 3가지 넣어줘.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는 뭔가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물품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몇십만 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주로 잘 사용하는 그런 품목을 몇십 개 딱 선정해가지고 그 가격 변동을 쭉 추적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고, 몇 개인데 라면값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게 아니라 주로 생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몇 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가격 변동을 쭉 추적해 들어가는 그게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근데 개념 알면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험에 좀 나오는 것은 뭐냐? 제일 끝에 있는 GDP 디플레이트. 우리 아까 암기했다 그죠? 자, GDP 디플레이트는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는 어떻게 한다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우리 아까 학생이 잘 대답했어요. 곱하기 100입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거. 이게 이제 이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물가지수 중에 아주 대표적인 물가지수입니다. 요거다 그죠? 주로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얘가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보겠습니다. 됐고요. 밑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GDP 디플레이트 계산하는 방식을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의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암기했으면 끝인데 이게 왜 물가지수를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2010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2018년도의 GDP 디플레이트는, 자,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이렇게 하죠. 자, 분모가 뭡니까? 여기로. 그래 보면은, 그지? 여기 2018년도 GDP 디플레이트는 2018년도의 실질 GDP 분의 2018년도의 명목 GDP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항상 GDP는 가격 곱하기 생산 이래 되겠죠. 가격 곱하기 생산. 우리가 GDP라는 것 자체가 그 해 생산한 것의 시장 가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논다, 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 GDP 명목 그대로 집어볼게요.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2018년도의 실질 GDP는 일단 생산량은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 생산량이야. 그죠? 키우는 거지. 물가는 언제 거라고 이거? 실질 GDP니까 언제 거요? 기준년도. 그래서 2010년도 이렇게 2010년도라고 이렇게 10년도. 자,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실질 GDP 맞죠? 명목 GDP 어떻게 해요? 당연히 18년도 생산량에다가 가격도 요래 곱해준다, 그지? 요래 곱해준다, 그죠? 요게 명목 GDP야. 이게 분자는 실 GDP고 차이점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다 똑같아,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요게 실질이고 이거 명목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요 분모 보시면 요 변수 보시면은 얘랑 변수 같은 변수잖아. 일단 우리 딱 무시하고 볼까? 어차피 수치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2010년도하고 2018년도에 뭔가 물가 가격이 움직였다면은 그게 어디에 반영되겠습니까? 여기 딱 반영되겠다, 그지?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요 수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여기 GDP 디플레이트가 물가의 움직임을 지금 수치로 보여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가의 움직임이 여기서 반영되는구나. 얘가 물가지수다. 그렇게 했더니 아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 식 보세요. GDP 디플레이트 보시면은 2014년도 이 GDP 디플레이트야.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기준년 10년도입니다. 그럼 이제 분모부터 한번 볼까? 일단은 분모는 물가 수준은 기준도 물가다, 그죠? 10년도 물가야. 근데 생산량은 당연히 2014년도입니다. 왜 이게 GDP니까. 분자 보겠습니다. 물가도 언제 거라고? 14년도 물가, 이 생산량도 14년도래. 그래서 이게 반영되겠구나. 요 식을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관계없어요. 어떻게나 이래나 저래나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진짜 그 해마다 나와요. 다만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주고 여러분에게 계산하란다. 계산하라. 자, 지금 굳이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는 아주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밑에 물가지수 용도 보세요. 용도.
밑에 제가 사례학습 이거는 굳이 나중에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기출문제 가지고 풀겠다는 게 되지? 물가 용도. 그럼 이 물가지수가 어떤 용도로 쓰는가? 그 첫 번째 용도 뭡니까? 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죠?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용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첫 1번에 보시면은 그게 기억에 그러면 있네.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이다. 자, 화폐의 구매력 볼까요? 구매력. 화폐의 구매력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있어. 이 돈의 구매력이야. 그래서 이 구매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어요. 만 원의 돈을 가지고 근데 짜장면을 몇 그릇 살 수 있는가? 이게 구매력이다, 그죠? 짜장면이 2,000원 같으면은 2,000원이라면은 5그릇이고 5,000원이라면은 2그릇밖에 안 되겠지. 10,000원이라면은 1그릇밖에 안 되겠지. 이게 구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2,000원, 5,000원, 10,000원이란 말은 뭐예요? 물가가 자꾸 가격이 뛴다는 얘기다, 그죠? 뛸수록 어떻습니까? 구매력은 5그릇, 2그릇, 1그릇밖에 안 돼요. 즉 구매력은 어떻게 된다고? 쭉쭉쭉쭉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 흔히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잖아. 지금 이게 2,000원, 5,000원, 10,000원 된단 말이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이때는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돈 가지고 있어도 되죠.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이때 여러분 짜장면 2,000원 할 때 짜장면 5그릇 사놨으면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짜장면 5그릇.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000원이 아니라 짜장면 5그릇 가지고 있어.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물 가지고 있어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5,000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짜장면 5그릇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5,000 곱하기 25,000원이에요. 그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짜장면 5그릇인데 가격이 한 10,000원이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물의 가치는 50,000원 된다, 그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달리 말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렇더라. 아주 이 초보적인 내용이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그 기억에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하더라. 두 번째입니까? 경기 동향 판단 지표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이거 지워버렸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좀 전에 이런 그림 그렸어요.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총 공급이 있고 총수가 있다, 그지? 물가지수가 이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총수요가 확 증가했어요. 이렇게 원인이 뭐냐? 총수요가 증가했다, 그죠?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1번 그래서 물가가 뛰었다,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 물가가 그죠? 물가가 뛰어요, 그지? 일반적으로 물가가 뛰는 경우는 요거는 결과야. 요거는 결과다, 그죠? 이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다, 그지? 물가를 뛰게 한 원인은 보통 뭡니까? 총수요가 팽창해 주는 그런 겨. 여러분 총수요가 팽창한다는 뭡니까? 우리 총수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이거 지난주 했다, 그죠? 소비. 그래서 투자, 그리고 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수료. 이런 것들이 총수의 구성 항목들이야. 총수가 증가했단 말은 팽창했다는 뭡니까? 민간 소비라든지 기업의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또는 수출이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경제가 무척 좋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서 그죠? 경제가 굉장히 호경기일 때 그 결과로서 그 과정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물가가 뛸 수 있다. 거꾸로 가면 우리 원인과 결과가 따지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보자. 물가가 뛰는 걸 보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역으로 추론도 가능하다 봅시다. 경기 동향의 판단 지표다. 즉 물가가 뛰는 걸 보고 경제가 호경기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세 번째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그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환산하는 지표다. 요게 이제 이게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출제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누차 이건 많이 강조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용한다는 얘기들 보세요. 여기 있네. 저기 지우개 앞으로 여기 새로 쓰겠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야. 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입니다. 물론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내가 가끔씩 곱하기 100 안 해도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게 생략됐구나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볼게요.
실질 GDP가 여러분 뭐 200이야. 명목 GDP가 300이야. 그럼 여러분 GDP 디플레이트 얼마입니까? 당연히 150이다 그죠? 150이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X로 보고 X 구할 수 있죠 그지? X 얼마입니까? 달리 말하면 자 150X는 얼마야? 300이라는 얘기다 그죠? X는 얼마야? X는 300을 150 나눠주면은 200이다 그지? 또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얘를 그죠? 거기다 X는 들어가면 이런 경우 X는 뭐? 150 곱하기 200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되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이 변수가 숫자가 세 개다 보니까 두 가지만 알면 한 가지를 어떻게 다 계산해낼 수 있어. 이게 그래서 보세요. 명목 GDP, 요게 명목 GDP죠. 명목 GDP가 300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주면은 요준다는 이야기야. 요렇게 수치를 주고 얘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뭐를 계산했다고? 실질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즉 이게 이런 표현이네. 실질 GDP로 환산한다. 즉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바꾼다 이 말이야. 달리 말하면 실질 GDP를 우리가 계산해낸다 이런 말입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요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예를 하나 드러놨어요. 밑에 박스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명목 임금이 여러분 요거 지금 여기 사례는 지금 임금인데 똑같아요. 명목 여기 임금 이렇게 GDP가 아니고 임금이라 할까? 명목 임금이 얼마냐? 얼마인가 하니까 근데 300이에요. 물가지수가 150입니다. 그러면은 실질 임금이 얼마냐? 계산해도 그죠? 요렇게 주면은 실질 임금은 당연히 200밖에 안 된다 그지? 즉 명목 임금이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야. 회사에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정부에서 여러분 통장으로 송금해 줄게. 그러면은 이런 통장에는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게 진짜 300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물가지수가 만약에 150 정도로 그러면은 이거는 300 금액은 300이지만은 실질 구매력까지 감안한다면 300이 아니에요. 얼마밖에 안 된다고?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만약 여러분 그래 이야기했잖아. 만약 물가지수가 여러분 150이 아니라 이게 만약 3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질인 건 100밖에 안 된다 그지? 아무리 내 통장에 요거는 변함이 없어. 300이 찍으면 또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물가지수가 어떻게 결정됐냐에 따라서 나의 실질 임금 가치가 싹싹 바뀐다니 그죠? 그거 있잖아. 여기 아까 150일 때는 얘가 얼마? 그래도 200이었는데 300되니까 100밖에 안 돼요. 물가가 오를수록 어떻습니까? 내 돈의 실질 가치는 그만큼 빠진다. 그래서 물가가 되게 무서운 거야. 인플레이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차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실업을 당하면은 그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괜찮아요. 전체 우리가 그 근로자 중에서 상당수는 그냥 현재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잘린다 그지? 근데 몇 사람 잘리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요. 벼락에서 떨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 인플레이션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실직은 그 아픔이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지만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범위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폐해를 입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죽어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심하고 각국의 경제 정책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하고요. 어쨌든 그렇더라. 요 항목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 D건 명목 지표를 실질 지표로 환산한다. 자, 밑에 이제 물가 상승률 볼까요? 이 물가 상승률은 거기에 꺽쇠 속에 있다시피 이게 인플레이션율인데 그 물가가 쭉 오르는 이게 상승률은 여러분 일종의 변화율이다, 그죠? 상승률 또는 변화율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율인데 이건 다른 말이에요. 속도예요, 속도.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예요. 물가는 여러분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천천히 오를 수도 있다, 그지? 오르긴 오르는데 천천히 오를 수도 있고 빨리 오를 수도 있어. 또는 그 폭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물가 상승률이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주에 공부할 때 뭐 경제 성장이라고 경제 성장률을 공부하면서 이 변화율은
그 공식이 똑같아 그랬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때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분모는 2019년도 되면 2018년도 기준. 항상 이게 18, 직전 연도입니다. 2019에서 2018을 뺀다. 물론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고 인플레이션이래. 만약에 2018년도의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이러면 되겠지, 그지? 18년도니까 뭐 분모는 17년도, 분자는 18에서 이렇게 끝. 이게 뭐 경제 성장률이든 물가 상승률이든 뭐야 수출 증가율이든 다 똑같아. 공식은 다 딱 요 틀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밑에 보세요. 4번에 물가 상승률 보시면은,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겨보시면 GDP 디플레이트 등등 봐봐요. 2014년도의 GDP 디플레이트 상승률은 어떠냐? 14년도니까 분모는 13이겠지, 그지? 분자는 뭐 14에서 13 빼면 돼. 곱하기 100. 끝.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밑에 이제 타이틀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2번 인플레이션율은 뭐라고요? 물가가 쭉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말 붙입니다. 자, 의미 보세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가 실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죠? 그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어떤 사진 그림 같은 게 있을 건데, 그때 그 당시에 독일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죠? 빵 가게 가서 빵을 사러 갑니다. 근데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빵을 사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다가 그 시점에서 빵을 사기 위한 돈을 엄청나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가다가 못 샀어요. 왜냐면 가는 도중에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항아리까지 안 돼.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자체가 우리 역사적으로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인 경우 몇 번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은 그 나라의 자산 가치는 완전히 박살나면서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한 사람이 잘리고 안 잘리고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려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뭘까? 자, 보시면은 유형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이거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간단히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이게 물가입니다. 이게 GDP야. 물가고 GDP다, 그죠? 이게 총공급이고 총수예요. 양자기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우리 균형이야. 균형 물가수는 100이라 하고 이게 이제 뭐 1000이라 할까요? GDP가 1000입니다. 마찬가지로 총공급이 있고 총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이고 이렇게 1500이 1000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 균형 물가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죠? 이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격이 뛰는 원인, 그죠? 가격이 뛰는 원인은 하나는 뭐 수요가 증가하는 게, 그죠?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총수요가 증가해주면은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뛰더라. 150 뛴다, 그죠? 요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요거는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원인이 뭐라고? 총수요가 팽창했다, 그지? 그래서 요게 이는 원인이 인해서 이는 결과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인플레이션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수요가 끌어당겼다. 견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인데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수요가 끌어당긴 인플레이션이다. 수요견 인플레이션이에요. 이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뭐 경제가 일단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이다, 그죠? 이런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은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을 때도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보는데,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물가가 뛰는 걸 보고 아까 좀 전에 봤잖아. 물가가 뛰는 거 보고 경제가 상당히 괜찮구나라고 해석해도 크게 더 틀린 게 없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외는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총수가 뛰는 원인으로, 총수는 구성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자, 이니셜로 쓸까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죠? 얘는 것들이 증가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오른쪽 이동할 것이고 이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또는 뭡니까? 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설명했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왜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총수요가 증가해. 왜? 총수의 내용에는 소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여러분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했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왜 총수요가 증가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왜 다르게 말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왜 소비가 증가할까? 이 말이다, 그지? 이게 우리 항상 이 사회 현상은 뭡니까? 확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더 풀어요. 풀면 어떻다고? 확률적으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죠? 돈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그 누군가는 돈을 좀 더 쓸 거란 얘기다. 일반적으로. 내 주머니에 좀 더 돈이 들어오면은 내 주머니에 만 원짜리밖에 딸랑밖에 없다가 내 주머니에 한 2만 원 정도 생기면은 좀 더 쓰는 게 일반적인 성향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 이런 걸 자극하고 이렇게 증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물가 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수요균 인플레이션이야.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요거예요. 그럼 대책은 뭘까? 대책은 당연히 이걸 억누르야 되겠다, 그지? 소비도 억누르고 어때? 소비도 이렇게 억눌러야 되고 투자도 억눌러야 되고 이게 다 억눌러야 돼. 수출은 억누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사는 부분이니까 이건 통제할 수 없어요.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지 또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게 유도한다든지 개인의 소비를 줄이게 유도하는 건 방법 뭡니까? 개인의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방법은 제일 딱 하나 있어요. 세금 매김 맞겠어요. 개인에게 소비세를 매긴다든지 기업에게 법인세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억제돼요. 그러면 또 정부가 지출 줄이는 건 이건 제일 쉽죠. 그죠? 왜? 정부가 그냥 돈 안 쓰면 돼. 자, 그런 게 대책입니다. 그걸 뭐라 표현하냐? 수요 관리 정책이다. 그러니까 앞에 총입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다. 이게 인플레이션 대책이에요. 총수를 관리한다. 총수를 관리해주겠다.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총수요가 너무 팽창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한번 봅시다.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밑에 322페이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유형 1번 볼까? 수요 타이틀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 안에 보시면은 총수요 오른쪽 이동했는데 그 그림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총수요의 증가 요인 기억해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 민간 소비 증가,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기업의 민간 투자 증가. 세 번째는 정부 지출 증가. 지금 우리가 322페이지예요. 322페이지 그 아래쪽에 그림 안에 박스를 보는 게 지금 또 네 번째는 순수출 증가. 다섯 번째는 통화량 증가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밑에 가서 니은해 보세요. 기획의 원인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 경제에서 전체의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언제 나타난다고? 경기가 호황기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불황일 때는 안 나타납니다. 주로 호황일 때. 왜? 총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예요? 소비가 막 증가하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 왜 우리 가게에서 소비를 증가할까? 기업이 왜 투자를 증가시킬까?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측하니까. 주머니를 연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자,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뻔하다, 그죠? 또 물가 뛰는 방법. 지금은 이제 총 수요가 오른쪽으로 팽창하는 경우인데 반면에 총 수요가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여기서 공부했잖아, 그지? 어떤 경우입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뛰었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총 공급이 이래 줄어들면은 총 공급이 위축하면은 마찬가지로 물가가 뛴다. 그죠? 그래, 총 공급은 왜 좌측으로 위축됐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총 공급이 줄은 원인. 공급이 줄은 원인과 똑같아. 그죠? 뭐요? 임금 상승. 이게 생산비라 그죠? 생산비가 오르는 경우야. 두 번째는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겠지. 등등.
또 원유가 상승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공급이 확 줄어들어. 그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뛸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게 결과예요. 인플레이션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공급이 줄은 거예요. 공급이 줄은 원인은 주로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씁니다. 생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바람직한 인플레이션인데 사실은 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책은 뭘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 총 수요를 관리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소비도 좀 억제시키고 투자도 억제하면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돼. 그런 거 우리가 뭐 임금 가격 정책이라 말 쓰는데 가이드라인 정책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봅니다.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봅니다. 총 공급 감소 요인이 뭘까? 임금 원자재 상승이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니은에 보시면은 소득 증상 넣어죠.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보일 내용은 이거예요. 자, 수요 견인 그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든 간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똑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여기 되게 중요하죠.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했더니 이런 결과 발생했던 거죠. 요건 일단 무시하고 다른 걸 한번 볼까? 자, 총수요가 증가했더니 GDP가 1,500으로 커졌다, 그죠? 자, GDP가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다. GDP가 증가한다면 그 이면에는 고용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다른 말은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죠? 그럼 근데 이거 볼까, 이거?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GDP가 감소하겠죠? 감소한다. 800으로 감소해. 그러니까 GDP 줄어들어. GDP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뭐예요? 생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둔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고용 수준이 오히려 안 좋아져요. 고용이 줄어들어.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자체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 똑같아. 그런데 GDP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률과 실업률이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때는 물가의 움직임입니다. 물가의 움직임과 지금 실업률의 움직임, 이게 요 두 가지 봅니다. 요 두 가지 딱 보면 어때요?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률이 정반대. 얘는 지금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상충관계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률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작동해요. 왜? 물가는 오르고 경제가 굉장히 생산이 활성화되니까 실업률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어떻습니까? 물가의 움직임과 실업률의 움직임이 같더라, 그죠? 즉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증가더라. 여러분, 실업률이 증가한단 말이 뭡니까? 거리에 나가면은 실업자가 덜덜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제가 안 좋아져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가 빠져요. 이거잖아. 실업률이 줄어들고 물가 오르는데 거꾸로 하면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물가는 빠지겠다, 그지?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독특하게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도 물가가 뛰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나중에 보면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서도 물가가 뛰는 현상. 이건 나중에 별도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부차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건 다시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다시 합니다. 이거는 오케이. 오른쪽에 인플레이션 영향 볼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도대체 뭐가 안 좋길래 안 좋은가?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1번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큰 영향이 없어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건 이런 말입니다. 저기서 있잖아. 인플레이션이 막 진행돼 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항상 이런 말 쓰죠. 바닷가에 가시면은 바닷가에 해안에 파도가 확 밀려와, 그지? 그러면 저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면 밀려오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밀려올 때 피해가 예상되면은 이렇게 뭐 방파제 같은 거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큰 문제 없어요. 어떤 파도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상되면은. 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게 지금 밑에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봅니다. 이거는 별도로 볼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뭘 보느냐?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는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냐? 손해를 보면 이익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 좀 볼게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인플레이션 기할 때는 뭘 가지고 있지 말라고?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현금 소지자예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 실물 보유자가 유리해집니다. 아까 이거 사례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 1번입니다. 기억 볼까? 첫 번째 칸에 부의 불공평한 재분배에서 기억의 예인은 화폐 자산 보유자는 불리하고 실물 자산 보유자는 유리해지더라.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말 하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막 부동산 투기가 막 그냥 극성해지죠. 그거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 그는 실물을 안 사면은 돈 가지고 있으면 돈 자체가 우리 속된 말로 똥값이 되기 때문에 뭐로 실물로 바꿔야 되거나 그래야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그래서 탓할 게 아니라 현상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게다, 그지? 니은에 보시면 채권자가 불리하고 이것도 잘 나오죠, 그죠? 채권자가 불리하고 채무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더라. 여러분 채권자는 권리자잖아. 우리 일반적인 법감정, 우리 일반적인 감정에 따르면은 권리자는 손해를 보면 잘 안 돼. 권리자가 손해 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플레이션에서는 권리자인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일단 결론을 암기를 하시고 이해는 있는 거죠. A가 여러분 B한테 돈을 빌린다, 그죠? 한 100을 빌려줘요, 이렇게. 100만을 빌려줍니다. 나중에 갚을 때도 가면 100만 원 갚겠지, 그죠?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 100만 원, 갚는 돈 100만 원입니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2018년도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20년도에 100만 원을 갚았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물가가 현재 여러분 2018년도나 2019년도, 2020년도 물가가 똑같으면은 이 100이 200과 가치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요때는 물가순이 100인데 물가지수가 100인데 요때는 물가지수가 200이 됐어요. 요때는 물가지수가 100이고 100인 상태에서 100만 빌려줬는데 2020년도는 물가지수가 200, 자, 달리 말하면 물가가 2배 뛰었다는 얘기, 그지? 2배 뛴 상태에서 똑같이 100을 갚으면 저 100은 얼마 가치가 있냐? 이건 실제는 550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했죠. GDP 디플레이트는 어떻게 한다고? 명목분의 실제, 그죠? 아까 얘기했죠. 요게 명목이에요? 요게 명목입니다. 명목이 지금 100이야. 근데 물가지수가 얼마입니까? 요게 200이잖아, 그죠? 그럼 실질이 얼마 가치밖에 없을까?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자리만 바꾸지 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질 요 가치는 50밖에 안 된다, 그죠? 200분은 50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얘가 누구? 얘가 채권자, 그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1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사실은 실제로는 명목적으로는 100만 원을 받지만은 실제로는 50만 원 받고 많은 꼴이 되더라. 채무자가 유리해지고 오히려 채권자가 불리하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채권자, 채무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물으면은 요 니은이 제일 잘 나오죠. 채권자가 불리하고 채무자가 유리하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 인말이나 여러분 위에 봤던 기억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이라든지 연금 받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왜? 월급은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숫자가 변함이 없다, 그죠? 근데 실질 가치가 자꾸 빠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칸에 경상수지. 여러분들은 이 경제를
공부 한 2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죠. 수출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경상수지는 주로 주로 상품 수출입입니다. 악화된단 말이에요. 수출입이, 경상수지가 악화된단 말은 뭡니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단 말은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무척 심하게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은 수출이 줄고 수입이 증가할까? 뻔한 얘기잖아. 우리 한국이다, 그죠? 코리아야, 코리아. 미국입니다.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그죠?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이거 증가한단 말은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다, 그지?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제품 가격이 싸게 느껴져. 그러니까 살려하라겠지. 수입이 증가하더라. 반면에 우리께 비싸지니까 잘 안 팔리겠지. 수출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더라. 오케이, 그 정도. 당연히 경기 성장 저하되겠죠. 오케이, 그까지.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특히나 여러분, 가장 핵심은 채권자 분리, 채무자 유리,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겼어요. 그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이제 거기에 디스인플레이션 폴리시 해놨다, 그지? 아까 말했다시피 통화량을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나 투자를 억제한다든지 통화량을 줄이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폴리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 기억해 보시고요. 다 진짜 중요한 밑에 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관계는 좀 설명했죠. 아까 2가지도, 그지? 이거 지워버렸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과 실업률이 어떤 관계라고? 반대다, 그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의 움직임과 총수가 팽창하면은 물가도 오르고 뭐라고? 실업률은 반대로 떨어져요. 왜? 경제가 생산이 굉장히 증가하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자를 어떤 관계라고? 상충관계다. 상충관계입니다. 상충이란 말은 뭡니까? 얘가 오르면은 얘가 떨어진다, 그지?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봅시다. 이 관계를 여러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그 밑에 있는 필립스입니다. 필립스. 자, 필립스란 분이 이때가 1차, 2차 세계대전, 그때 한참 세계대전 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즈음이에요. 영국이 경제할 때 이 필립스라는 분이 각 나라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를 쭉 시계열 데이터를 쭉 추적해 봤더니 어떤 현상을 발견했느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여기 실업률입니다. 여기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런 관계 봐요. 이런 기울기가, 우리 기울기는 요런 기울기도 있고, 그지? 요런 기울기 있다, 그죠? 이런 기울기 있었지, 그지? 우리 이런 것도 봤다, 그죠? 이런 기울기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요거는 얘랑 얘 사이와 얘랑 얘 사이에서, 그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플러스 관계.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 요거는 빵이다. 아무 관계 없어, 이거는. 그지? 얘는 무한대였죠. 우리가 탄력도 할 때 공부 다 했잖아. 이 기울기는 얘는 얘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관계. 자, 마이너스 관계란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가 오르면 하나는 빠지는 경우다. 그죠? 얘는 얘도 오르고 얘도 증가하는 경우인데, 얘는 하나가 오르면 얘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어떤 관계냐? 상충 관계더라. 즉, 하나가 증가하면은 하나는 빠지는 관계다. 이런 말이지, 그치? 보세요. 우리가 A점과 B점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 실업률이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한 7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한 3%를 할까요? 그런데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이 한 2% 정도 되면은
실업률은 이렇게 오가 된다 그지. 인원관계 이는 임의수치를 접어넣는데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A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인 거니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지만 실업률은 좀 낮아요. 반면에 B는 어떻습니까? B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지만은 반면에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거. 그래서 우리가 B에서 A로 간단 말은 뭔가니까 얘는 줄어들고 반면에 얘는 커지는 경우다. 거꾸로 이래 가는 거 뭐 이래 가는 거나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는 경우. 즉 양자의 관계가 상충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각화한 게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필립스 커브, 필립스 곡선이라 그래요. 일단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필립스 곡선님 개념입니다. 일단 그거 보시면은 개념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뭐 어떤 관계? 상충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더라. 상충. 그 밑에 최초의 필립스 곡선 보세요. 1번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안정적인 상충 관계를 보여주더라. 그럼 그 상충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밑에 2번에죠. 상충 관계라는 것은 실업률이 줄어들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면은 실업률이 증가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즉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 즉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잡을 수가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두 마리 토끼다. 두 마리 토끼다. 이놈과 인플레이션은 이놈과 실업률 이놈은 두 마리 토끼야. 근데 두 마리 토끼인데 있잖아. 한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 때문에 잡으면 되는데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야.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포기해야 돼. 정책의 물가 정책과 고용 정책을 동시에 잘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봅시다.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끊을게요.